어머님, 밥도 먹지 마세요. 아까워. 그 순간 수진이의 손이 제 뺨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짝! 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윤말순입니다. 올해 72살이죠. 저는 23세 시집와서 남편과 함께 밭을 일궜습니다. 그때만 해도 손바닥만 한 땅이었지만 저희에겐 온 세상이나 다름없었죠. 새벽 5시면 일어나 닭들에게 모이를 주고 해가 뜨기 전부터 밭으로 나갔습니다. 호미 하나, 낫 하나가 저희 부부의 전 재산이었어요.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묵묵히 일만 하는 사람이었죠. 저도 그런 남편 옆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밭일을 했어요. 손에 굳은 살이 박이고 등이 굽도록 일했습니다. 그래도 행복했어요. 작은 오두막 같은 집이었지만 저희만의 보금자리가 있었고 함께할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첫째 아들 정민이를 낳았을 때 기뻤습니다. 작고 빨간 얼굴로 울음소리를 터뜨리는 아이를 보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 다음에는 둘째 정호, 막내딸 정희까지. 아이들이 하나둘 늘어날 때마다 밭일은 더 힘들어졌지만 저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여보, 애들 대학까지 보내야죠. 남편에게 말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만 해도 농촌에서 대학 보내는 집은 많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내 아이들만큼은 공부시켜서 도시로 보내고 싶었습니다. 흙먼지 날리는 밭에서 평생 살지 말고 깨끗한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길 바랐죠. 그런데 정민이가 10살이 되던 해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뜨거운 여름날이었어요. 오이밭에서 일하다가 그만 심장마비로 병원에 실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41살의 나이에 남편을 떠나보냈죠. 장례식을 치르고 나니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이 셋을 혼자 키워야 한다는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더욱 열심히 밭일을 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했어요. 엄마, 힘들어요? 정민이가 물었습니다. 아직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걱정하는 모습이 기특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죠. 괜찮다, 엄마는 괜찮아. 그렇게 대답하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여름에는 오이와 토마토를, 가을에는 무와 배추를 길렀습니다. 겨울에는 비닐하우스에서 시금치와 상추를 키웠죠. 1년 내내 쉴 틈이 없었어요. 손가락은 늘 흙으로 더러웠고 허리는 항상 아팠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엄마 배고파라고 말할 때면 힘이 났어요.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교육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학원비, 참고서가, 교복값까지. 저는 밤낮 없이 일했어요. 새벽에는 시장에 나가 야채를 팔고, 낮에는 밭일을 하고, 저녁에는 품상일을 나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친구들은 다 새 옷 입고 다니는데 저는 언니 물려받은 옷만 입어서 뭔 소리야, 우리 정희가 제일 예뻐. 그렇게 말하며 딸을 안아줬지만 마음 한구석이 아팠어요. 드디어 정민이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학이었죠.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눈물이 핑 돌았어요. 밭에서 일하던 손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대학 갔어요.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죠.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밭 일부를 팔았습니다. 정우와 정희도 차례로 대학에 보냈어요. 그때마다 밭을 조금씩 팔아야 했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내 아이들이 공부해서 성공하는 것만 생각했으니까요. 아이들이 모두 대학을 졸업하고 도시에서 취직했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정민이는 회사원이 되었고 정우는 공무원, 정희는 선생님이 되었죠.
엄마 덕분이에요라고 말하는 아이들을 보며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도시에서 살기 시작하면서 집에 오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명절에나 한 번씩 얼굴을 보는 정도였죠. 그래도 이해했어요. 바쁘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혼자 남은 집은 너무 조용했어요. 그래도 밭일은 계속해야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힘들어졌지만 일하지 않으면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흙냄새 맡으며 호미질하는 것이 제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저는 70이 넘었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굽어서 예전처럼 밭일을 할 수 없게 되었죠. 그때부터 아이들이 걱정스럽다며 도시로 오라고 했어요. 엄마, 이제 그만 쉬세요. 정민이가 말했습니다. 서울로 오셔서 저희와 함께 살아요.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평생 살던 고향을 떠나기 싫었거든요. 하지만 아이들이 계속 권해서 결국 큰아들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 아파트는 생각보다 좁았어요. 정민이와 며느리 수진이 손자 2명이 사는데 저까지 들어가니 비좁았죠. 그래도 가족과 함께 살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손자들과 놀아주고 집안일도 도우며 지냈어요.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수진이도 친절했고 손자들도 할머니를 좋아했죠. 할머니, 옛날 이야기 해줘요. 하며 제 무릎에 안곤 했어요. 그럴 때면 고향에서 있었던 일들을 들려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수진이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저와 눈을 마주치는 것도 피했죠. 정민이도 직장에서 돌아오면 피곤해하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어머님, 좀 조용히 해주세요. 어느 날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공부해야 하는데 텔레비전 소리가 너무 커요. 저는 혼자 있을 때 심심해서 텔레비전을 보곤 했는데 소리를 줄여달라는 거였죠. 그때부터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 갈 때도 물 마실 때도 조심스러웠어요. 혹시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밤에는 기침 소리라도 날까봐 이불로 입을 막고 잤습니다. 엄마는 왜 그렇게 눈치를 봐요? 정희가 놀러와서 물었습니다. 편하게 지내세요. 하지만 편할 수가 없었어요. 남의 집에 얹혀 사는 기분이었거든요. 손자들도 점점 저를 귀찮아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냄새 나요. 할머니는 왜 자꾸 같은 말만 해요? 아이들의 말에 상처받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어려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죠. 수진이는 친구들과 통화할 때 저에 대해 불평했어요. 시어머니가 있으니까 답답해 죽겠어. 언제까지 모셔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문틈으로 들리는 소리였지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민이에게 말해볼까 생각했지만 그럴 수도 없었어요. 아들과 며느리 사이를 틀어지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참았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조심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죠. 어느 날은 손자가 친구를 데려왔는데 우리 집에 할머니가 있어서 냄새가 난다고 말하는 걸 들었어요. 그때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그런 존재구나 싶어서요.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여기 있는 게 맞나? 아이들한테 짐이 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수진이는 점점 노골적으로 불편함을 표현했어요. 제가 부엌에 들어가면 한숨을 쉬었고 제가 하는 말에는 대답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네, 네 하며 건성으로 받아주기만 했죠. 정민이도 달랐어요. 예전에는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하며 안부를 묻곤 했는데 이제는 그런 말도 없었습니다. 집에 오면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가기 바빴어요. 어느 날 수진이와 친구가 통화하는 걸 또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진짜 스트레스야.
언제까지 모셔야 하는 건지, 요양원 알아봐야 하나? 그런 말들이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걸요. 혼자 방에 앉아 울었습니다. 목소리가 새어나가면 안 되니까 베개로 얼굴을 가리고요. 평생 자식들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짐이 되어버렸다는 게 너무 슬펐습니다. 그래도 나가야 할 곳은 없었어요. 고향집은 이미 팔아버렸고 혼자 살 만한 돈도 없었거든요. 그냥 참고 견디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좀 더 조용히 있으면, 좀 더 눈에 띄지 않게 살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정민이가 상속 이야기를 꺼낸 건 제가 그 집에 들어온 지 1년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고향에 남아있던 밭과 집을 정리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엄마, 이제 나이도 많으시고 혼자 관리하기 어려우시잖아요. 정민이가 말했습니다. 제가 대신 처리해 드릴게요. 처음에는 고마웠어요. 아들이 저를 위해 나서준다고 생각했거든요. 서류들을 정민이에게 넘겨줬습니다. 반문서, 집 등기부등본 같은 것들이었죠. 잘 부탁해. 그렇게 말하며 도장도 찍어줬어요. 아들을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몇 달 후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정우가 전화를 걸어온 거예요. 엄마, 형이 상속을 다 혼자 처리했다던데요? 무슨 소리니? 정우의 말을 듣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정민이가 모든 재산을 자기 명의로 옮겨놨다는 걸요. 형, 이게 뭐예요? 정우가 찾아와서 따졌습니다. 어머니 재산을 왜 혼자 다 가져가요? 정민이는 뻔뻔했어요. 내가 엄마 모시고 있잖아. 당연히 내가 상속받는 거지. 정의도 달려왔습니다. 오빠, 이건 아니에요. 우리끼리 나눠야죠. 하지만 정민이는 들은 척도 안 했어요. 너희가 엄마 모신 적이 있나? 나만 희생하고 있는데.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정민이가 저를 집으로 데려온 이유를요. 저를 모신다는 명분으로 상속을 독차지하려던 계획이었던 거예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민아, 이건 아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동생들에게도 나눠줘야지. 하지만 정민이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엄마는 모르세요. 법적으로 다 처리된 일이에요. 그럼 다시 정리하자. 제가 고집했습니다. 하지만 정민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그리고 엄마는 앞으로도 제가 모실 테니까 걱정 마세요.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하게 들리던지요. 저를 모신다고? 짐처럼 여기면서요? 수진이의 표정도 싸늘했습니다. 마치 이제 우리 것이니까 상관없다는 듯한 얼굴이었어요. 정우와 정희는 화가 났습니다. 형, 이건 너무해요. 어머니 평생 모은 재산을 혼자 다 가져가면 어떡해요? 하지만 정민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내가 엄마 모시는 대가야. 정민이가 말했습니다. 너희는 편하게 살면서 왜 나한테만 요구해? 그 말을 들으니 더욱 화가 났어요. 저를 모시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라는 건가요? 밤에 정민이와 둘이서 이야기했습니다. 정민아, 엄마가 부탁한다. 동생들하고 나눠 가져라. 하지만 정민이는 단호했어요. 엄마, 이미 다 처리된 일이에요. 바꿀 수 없어요. 그럼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었구나? 제가 물었습니다. 나를 여기 데려온 것도 그 때문이고. 정민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었습니다. 다음 날 정우와 정희가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변호사까지 데려왔어요. 형,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정민이는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서류에 도장 찍으셨는데 뭔 문제가 있어? 변호사가 설명해 줬습니다. 제가 찍은 도장이 있는 한 번복하기 어렵다고요. 그때 정민이가 한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해요. 엄마는 밥만 파던 늙은이가 뭘 알아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평생 밥만 팠으니까 법 같은 건 모르시잖아요. 정우와 정희는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형, 어떻게 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해요? 하지만 정민이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사실을 말한 건데 뭐.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밥만 파던 늙은이가 되어버렸어요. 내가 기른 아들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도 달라졌어요. 이제는 아예 저를 무시했습니다. 어머님, 조용히 해주세요. 그런 말조차 귀찮다는 듯이 했어요. 재산을 다 가져간 이상 더 이상 제게 잘 보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우와 정희는 서운해했어요. 엄마, 왜 형한테만 다 줬어요? 하지만 저도 당할 줄 몰랐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아들을 믿었을 뿐인데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이야. 그때부터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민이는 저를 더욱 대충 대했고 수진이는 아예 말도 섞지 않았어요. 저는 그 집에서 완전한 식객이 되었습니다. 상속 문제가 터진 뒤로 집안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정민이와 수진이는 더 이상 저를 가족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이제 재산도 다 가져갔으니 굳이 눈치 볼 필요가 없었던 거죠. 수진이는 노골적으로 짜증을 냈습니다. 제가 부엌에 들어가면 한숨을 쉬었고 제가 하는 말에도 성의 없이 대답했어요. 네, 네 하며 건성으로 받아주기만 했죠. 정민이도 저와 대화를 피했습니다. 집에 와서도 저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어요. 마치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 같았습니다. 손자들까지 달라졌어요. 할머니 냄새나. 할머니는 왜 자꾸 같은 말만 해? 아이들의 말에 상처받았지만 참았습니다. 어른들이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으니 아이들도 따라하는 거겠죠.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평소와 같이 식탁에 모여 앉았어요. 수진이가 차려준 밥상이었습니다. 김치찌개와 나물 몇 가지, 그리고 밥. 정민이는 신문을 보며 밥을 먹고 있었어요. 손자들은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조용한 식탁이었지만 그래도 가족이 함께 있다는 느낌은 있었어요. 저는 김치찌개 그릇에서 김치 한 점을 집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숟가락을 들어 밥을 떠먹으려는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수진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그러더니 제 손에서 숟가락을 거칠게 빼앗아 갔어요. 밥도 먹지 마, 아까워. 그 순간 수진이의 손이 제 뺨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짝! 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귀가 먹먹했고 뺨이 화끈거렸어요. 하지만 그보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평생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정민이도 아이들도 모두 놀란 표정으로 저희를 바라봤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러는 거죠? 수진아, 뭐 하는 거야? 정민이가 당황하며 말했지만 별로 놀란 것 같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귀찮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우리 돈으로 밥 드시는 거 아시죠? 수진이가 소리쳤어요. 재산은 다 챙겨가시고 이제 와서 밥까지 얻어먹으시려고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언제 재산을 가져갔다고 하는 건가요? 정민이가 다 가져간 건데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래?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이가 비웃었어요. 우리 집에 얹혀 살면서 눈치도 없이 계시잖아요. 언제까지 모셔야 하는 줄 아세요? 그때 손자가 끼어들었어요. 할머니 냄새나. 그 말에 수진이가 더욱 격분했습니다. 봐요, 아이들까지 싫어해요. 수진아, 그만해. 정민이가 말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부인을 말리기보다는
그냥 상황이 빨리 끝나기만 바라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무서워하며 방으로 도망갔습니다. 식탁 위에는 제가 먹지 못한 밥그릇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김치찌개에서 나는 김치 냄새가 코를 찔렸습니다. 저는 뺨을 만져봤어요. 아직도 화끈거렸습니다.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참았어요. 이 사람들 앞에서 우는 모습은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정민아, 제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이게 내가 나를 모시는 방법이니? 정민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밥그릇 치우세요. 수진이가 명령조로 말했어요. 어차피 안 드실 거잖아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언제 안 먹는다고 했어? 제가 소리쳤어요. 내 밥그릇이야. 내가 먹겠다고. 하지만 수진이는 이미 밥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가고 있었어요. 쓰레기통에 밥을 버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먹을 수 있었던 밥을 그냥 버려버린 거예요. 그날 밤 저는 굶었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잠은 더 오지 않았어요. 뺨을 맞았던 충격보다도 며느리가 한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밥도 먹지 마, 아까워. 그 말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정말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구나. 짐이 아니라 원수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구나.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게 제가 받을 대우인가 싶었습니다. 뺨을 맞은 그날 이후로 집안의 냉대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수진이는 아예 저와 말을 섞지 않았어요. 밥도 제 몫은 차려주지 않았고 빨래도 따로 했습니다. 마치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 같았어요. 정민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집에 들어오면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안녕히 주무셨어요? 라는 인사말도 없어졌어요. 그냥 없는 사람 취급했죠. 손자들도 완전히 변했어요. 할머니랑 놀기 싫어. 할머니는 냄새나니까 가까이 오지 마. 아이들의 말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좋아했는데 며칠째 제대로 된 식사를 못했어요. 몰래 부엌에 들어가서 김치나 밑반찬으로 배를 채웠습니다. 하지만 수진이가 알아차렸나 봐요. 냉장고에 자물쇠를 채워버렸거든요. 어머님, 음식 아껴 드세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요즘 물가가 비싸서 우리도 힘들어요. 자기들은 맛있는 걸 먹으면서 저한테만 그런 말을 하는 거였어요. 어느 날은 정희가 안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응, 잘 지내고 있다.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딸한테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하지만 정희는 눈치를 챘나 봅니다. 엄마 목소리가 이상해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괜찮다. 그렇게 대답했지만 정희는 금방 올라왔어요. 오빠, 이게 뭐예요? 정희가 정민이한테 따졌습니다. 어머니가 왜 이렇게 야위셨어요? 저는 며칠 동안 제대로 못 먹어서 확실히 살이 빠져 있었거든요. 엄마가 입맛이 없다고 하시는데 어떡해. 정민이가 변명했어요. 하지만 정희는 믿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머니 뺨에 멍은 뭐예요? 그제서야 정민이가 당황했어요. 뺨을 맞은 자국이 아직 남아 있었거든요. 그건 수진이가 때린 거죠? 정희가 소리쳤습니다. 수진이가 나타났어요. 언니,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라고요? 시어머니 뺨에 손을 대는 게 오해예요? 정희가 화를 냈습니다. 어머님이 너무 고집을 부리셔서. 수진이가 변명했어요. 저도 참다 못해서. 그럼 때려도 되는 거예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날 정희는 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엄마, 저희 집에서 지내세요. 하지만 정희 집도 사정이 넉넉하지 않았어요. 원룸에서 신혼부부가 사는데
저까지 들어가면 너무 비좁았죠. 괜찮다. 다시 들어갈게. 제가 말했지만 정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그 집에 가시면 안 돼요. 하지만 갈 곳이 없었어요. 정우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직 총각이라 자취방에서 혼자 살고 있었거든요. 제가 들어갈 공간이 없었어요. 결국 다시 정민이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정희가 울면서 배웅했어요. 엄마, 조금만 참아요. 제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하지만 당장은 어쩔 수 없었죠. 집에 돌아가니 분위기가 더욱 차가웠어요. 수진이는 정희한테 망신을 당했다고 생각하는지 더욱 저를 미워했습니다. 이제 고자질까지 하시네요. 그런 말을 중얼거렸어요. 며칠 후 정민이가 저를 불렀습니다. 엄마, 이야기할 게 있어요. 심상치 않은 느낌이었어요. 정민이의 표정이 평소보다 더 굳어 있었거든요. 엄마, 요양원에 들어가는 게 어때요? 정민이가 말했습니다. 거기서 편히 지내세요. 요양원이라고? 저를 요양원에 버리겠다는 거였어요? 내가 왜 요양원에 들어가야 해? 제가 물었습니다. 아직 정신도 멀쩡하고 몸도 멀쩡한데. 하지만 여기서는 모두가 불편해해요. 정민이가 말했어요. 누가 불편해해? 너희가 불편해하는 거지? 제가 화를 냈습니다. 내가 언제 폐를 끼쳤어? 엄마,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정민이가 차갑게 말했어요.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저를 내쫓으려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진이는 더욱 노골적으로 저를 괴롭혔어요. 방 안에 벌레를 풀어놓기까지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제 짐이 현관 앞에 놓여 있었어요. 큰 가방 하나에 제 옷가지들이 대충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좋은 요양원 찾았어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내가 언제 요양원 간다고 했어? 제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정된 일인 것 같았어요. 정민이도 나타나서 엄마, 거기서 더 편하실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내 집은 어디야? 내가 갈 곳은 없어? 제가 울먹이며 물었어요. 요양원이 엄마 집이에요. 정민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짐 하나 들고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짐짝 취급을 받으며 길거리로 내몰린 거예요. 가진 것이라곤 몸에 걸친 옷과 작은 가방 하나뿐이었습니다. 요양원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정민이는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지만 저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아직 72밖에 안 됐는데 벌써 요양원에 들어가야 한다니. 엄마, 들어가세요. 정민이가 차창을 내리고 말했어요. 여기 좋은 곳이에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안 들어가겠다. 그럼 어디로 가실 건데요? 내가 알아서 할게. 그렇게 말하고는 가방을 들고 걸어갔어요. 정민이가 뭔가 소리쳤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고향집은 이미 팔렸고 아는 사람도 없었죠. 그냥 무작정 걸었습니다. 다리가 아파도 계속 걸었어요. 멈추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거든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왔어요.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서 쉬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한 젊은 여자가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죠. 남한테 신세질 수는 없었거든요. 밤이 되었습니다. 벤치에서 잠을 청했지만 추워서 잘 수가 없었어요. 가방을 베고 누웠지만 등이 아팠습니다. 이게 제 인생인가 싶어 눈물이 났어요. 새벽에 경찰이 왔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주무시면 안 돼요. 갈 곳이 없어요. 제가 말했더니 경찰관이 동정하는 눈빛을 보냈어요. 하지만 그래도 여기 있을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 고민하다가 고향이 생각났어요. 집은 팔렸지만 그래도 제가 평생 살던 곳이었거든요. 버스를 타고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고향에 도착하니 모든 게 변해 있었어요. 제가 살던 집은 헐리고 다른 집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밭도 대부분 개발되어서 아파트가 들어섰어요. 낯선 동네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도 아직 남아있는 밭이 있었어요. 개발에서 빠진 작은 땅이었습니다. 주인이 없는지 풀이 무성했어요. 거기라도 있어 보자 싶어서 들어갔습니다. 밤에는 폐가에서 잤어요. 지붕이 새고 문짝도 없었지만 비바람은 막을 수 있었거든요. 낮에는 근처 밭에서 일했습니다. 품삯을 받고 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손이 근질거려서요. 한 달 정도 그렇게 지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저를 이상하게 봤지만 뭐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어쩌다 보니 동정심을 갖고 밥을 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버려진 밭에서 풀을 뽑고 있었어요. 손에 익숙한 호미를 들고 흙을 파는데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역시 흙을 만져야 제가 살아있는 기분이 났어요. 호미로 땅을 파다가 뭔가 딱딱한 게 걸렸습니다. 돌인가 싶어서 더 파봤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돌치고는 색깔이 달랐거든요. 더 파봤더니 반짝이는 게 나왔어요. 처음에는 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흙을 털어내고 보니 금덩어리였어요. 손가락만 한 크기의 금덩이가 나온 거였습니다. 이게 뭐지? 혼자 중얼거렸어요. 진짜 금인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햇빛에 비춰보니 분명히 금처럼 반짝였습니다. 더 파봤습니다. 그랬더니 또 나왔어요. 이번에는 더 큰 덩어리였습니다. 계속 파니까 금덩어리들이 나왔어요. 마치 누군가 여기에 숨겨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이게 정말 금이라면? 하지만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을에 금은방이 있어서 가져가 봤어요. 할머니, 이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사장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진짜 금이에요? 제가 물었더니 당연히 진짜 금이죠라고 대답했어요. 얼마나 돼요? 이 정도면 꽤 비싸게 쳐줄 수 있어요. 사장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돈이었어요. 그날 밤 다시 그 밭으로 갔습니다. 더 파봤더니 계속 나왔어요. 작은 금덩어리부터 큰 것까지. 마치 이 땅 밑에 금맥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동안 밤마다 금을 캤어요. 낮에는 다른 일을 하는 척하고 밤에만 몰래 파는 거였죠. 금덩어리들이 하나둘 쌓여갔습니다. 한 주일 후 상당한 양의 금을 모았어요. 금은방에서 바꾼 돈만 해도 몇 천만 원이 됐습니다. 평생 이런 돈을 만져본 적이 없었어요. 더 놀라운 건 개발 소식이었습니다. 이 지역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거였어요. 그러면 땅값이 몇 배로 오를 거라고 했습니다. 제가 금을 캔 이 땅도 값이 오르겠죠. 운명이 바뀌는 걸 느꼈어요. 평생 가난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부자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조심해야 했어요. 아무도 모르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 이 땅 사시겠다고요? 부동산 중개업자가 의아해했어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땅인데 그냥 고향 땅이라 애착이 가서요. 그렇게 둘러댔습니다. 금맥은 계속 이어졌어요. 파면 팔수록 나왔습니다. 아마 옛날에 누군가 숨겨둔 게 아니라 정말 자연산 금맥인 것 같았어요. 이 땅 밑에 금이 묻혀 있었던 겁니다. 한 달이 지나자 저는 상당한 돈을 모았어요. 금을 판 돈과 부동산으로 번 돈까지 합치면 몇억 원이 됐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일이었어요. 이제는 제대로 된 집에서 살 수 있게 됐습니다. 마을에 있는 큰 한옥을 샀어요. 마당도 넓고 방도 많은 집이었죠.
평생 이런 집에서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가구도 새로 들였어요. 좋은 밥상, 편한 침대, 큰 텔레비전까지. 혼자 쓰기에는 너무 큰 집이었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드디어 제 집을 갖게 된 거예요. 금을 캔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금을 팔아서 목돈을 만들었어요. 생각보다 훨씬 많은 돈이었습니다. 평생 모아도 벌 수 없었던 돈이었죠. 개발 소식도 확실해졌어요. 이 지역 전체가 재개발 대상지로 선정됐다는 겁니다. 땅값이 하루가 다르게 올랐어요. 저도 몰래 이 땅들을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소문이 퍼졌나 봅니다. 정민이가 찾아왔어요. 엄마, 여기서 뭐 하세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이런 큰 집에 살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나 봐요. 내 집에서 살고 있지. 제가 당당하게 말했어요. 엄마 집이요? 이런 큰 집을요? 정민이가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어머니, 이 집값이 얼마인데요? 수진이도 따라왔더군요. 예전에 저를 괴롭히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어쩐지 비굴해 보였어요. 왜? 궁금해? 제가 차갑게 말했어요. 수진이가 당황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게 아니라 어머님이 갑자기 어떻게... 엄마, 돈은 어디서 났어요? 정민이가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혹시 빚이라도 진 건 아니죠? 자기들이 상속받은 재산으로는 이런 집을 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내가 번 돈이야. 제가 말했어요. 믿기지 않겠지만 사실 저도 아직 믿어지지 않았어요. 몇 달 만에 이렇게 부자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 다음부터 아이들의 태도가 확 달라졌어요. 정희도 달려왔고 정우도 왔습니다. 모두들 저를 극진히 모시려고 했어요. 어머니, 그동안 죄송했어요. 수진이가 무릎을 꿇었어요. 제가 너무 못됐죠? 그 모습을 보니 웃음이 나왔습니다. 돈이 생기니까 갑자기 태도가 바뀌는 거네요. 엄마, 저희 집으로 돌아오세요. 정민이가 애원했어요. 제대로 모시겠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여기가 좋아. 어머니, 혼자 사시면 위험해요. 정희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이것도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제 돈이 걱정되는 거죠. 며칠 후 정민이가 또 왔어요. 이번에는 변호사까지 데려왔습니다. 엄마, 상속 문제를 다시 정리하죠. 무슨 소리야? 예전에 제가 실수를 했어요. 동생들하고도 나눠야죠. 이제 와서 상속을 나누자고. 제가 가난할 때는 밥만 파던 늙은이가 뭘 아느냐고 하더니 돈이 생기니까 태도가 바뀐 거예요. 이미 끝난 일이야. 제가 말했어요. 내가 그렇게 했잖아. 정민이가 당황했습니다. 엄마, 그건 나는 이제 상관없어.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너희들이 알아서 해. 사실 이제는 그런 재산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제가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아이들은 계속 저에게 잘 보이려고 했어요. 맛있는 음식을 가져다 주고 안부를 묻고 집안일도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 가식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특히 수진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어머님, 제가 마사지 해드릴까요? 어머님,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예전에 저를 때리고 모욕했던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냉정했어요. 고맙지만 괜찮다.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그렇게 대답하며 거리를 두었습니다. 이제는 저에게 아첨할 필요 없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땅값은 계속 올랐어요. 제가 산 땅들이 몇 배로 뛰었습니다. 개발 계획이 발표되면서 더욱 가격이 올랐죠. 저는 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무릎 꿇은 자식들 앞에서 당당해졌어요. 돈이 있으니까 무시당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달라졌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씁쓸했습니다. 돈이 있어야 인간 대접 받는 세상이구나.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정민이가 말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못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상처받은 마음은 쉽게 아물지 않았거든요. 괜찮다. 제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이제 다 지난 일이야.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그저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저에게 돌아와 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그들에게 의존하지 않겠다고, 제 힘으로 살아가겠다고.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제가 꿈꿔왔던 삶을 살고 있어요. 큰 한옥에서 혼자 살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마당에는 제가 직접 가꾼 작은 텃밭이 있었어요. 상추, 시금치, 깻잎을 심어서 키웠습니다. 어느 날 제가 혼자 밥을 차려 먹고 있을 때였어요. 작은 상에 김치찌개와 나물 몇 가지를 놓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생각났어요. 수진이가 제 숟가락을 뺏어가며 뺨을 때렸던 그날 말이죠. 밥도 먹지 마, 아까워. 그때 들었던 말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아무도 제 숟가락을 뺏어갈 수 없었어요. 제가 차린 밥상에서, 제 집에서 제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마을 회관에서 경로잔치가 있었어요. 저도 초대받았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자리에 가기 부끄러워했는데 이제는 당당했어요. 좋은 옷을 입고 갔습니다. 말순 씨, 요즘 잘 지내시네요. 동네 어르신들이 말씀하셨어요. 좋은 집에서 혼자 편히 사시니까 부러워요. 그런 말을 들으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잔치 자리에서 젊은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들을 모시고 온 모습을 봤어요. 어떤 며느리는 정성스럽게 음식을 떠서 드렸고 어떤 며느리는 불편해했습니다. 다 다르더군요. 그 중에 한 할머니가 눈에 띄었어요. 며느리가 어머님,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라고 말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 할머니의 표정이 서글퍼 보였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그 할머니에게 다가갔어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아 보였습니다. 저와 비슷한 처지인 것 같았어요. 제 집에 놀러 오세요. 제가 말했어요. 혼자 사는데 심심해서요. 그 할머니가 고마워했습니다. 이름은 김순자 씨였어요. 그날부터 순자 씨가 자주 놀러 왔어요. 둘이서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저도 며느리한테 구박받고 살아요. 순자 씨가 털어놨어요. 그래요? 저도 그랬는데. 제가 말했습니다. 서로의 사정을 나누니 마음이 통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또 다른 할머니가 왔어요. 박영자 씨였습니다. 순자 씨가 데려온 거였죠. 이분도 우리랑 비슷해요. 영자 씨도 자식들한테 소외받고 살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할머니들이요. 모두들 자식은 있지만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분들이었어요. 제 집이 모임 장소가 되었습니다. 우리끼리 살면 어때요? 어느 날 순자 씨가 제안했어요. 자식들 눈치 보지 말고요. 좋은 생각이었어요. 혼자 사는 것보다는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사는 게 나을 것 같았거든요. 제 집이 워낙 크니까 가능했어요. 방도 많고 마당도 넓었죠. 5명의 할머니가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각자 자기 방을 쓰고 공동 공간에서 함께 지내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금방 적응했어요. 아침에는 함께 텃밭을 가꾸고 점심에는 같이 밥을 해 먹었습니다. 저녁에는 마루에 모여서 옛날 이야기를 나눴어요. 말순 씨 덕분에 이런 곳에서 살게 됐네요. 영자 씨가 고마워했어요. 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해야 가능한 일이죠. 자식들도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엄마, 낯선 사람들과 사시면 어떡해요? 정희가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내 집에서 내가 결정하는 거야. 정민이도 불만이었어요. 엄마 혼자 사시는 것도 걱정되는데. 하지만 이제는 저를 말릴 수 없었죠. 제가 집 주인이었으니까요. 한 달쯤 지나니 모든 게 자연스러워졌어요. 5 할머니가 한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서로 돌봐주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축하했어요. 마당에서 기른 채소로 김치도 담그고 된장도 만들었습니다. 예전에 농사 지을 때처럼 손에 흙을 묻히며 일했어요. 그럴 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마루에 앉아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다른 할머니들도 옆에 앉아 있었죠. 햇살이 마당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우리 참 잘 사네요. 순자 씨가 말했어요. 자식들 눈치 안 보고 편하게. 정말 그랬어요. 이제는 누구 눈치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때 정민이가 찾아왔어요. 수진이와 아이들도 함께였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전보다 훨씬 정중한 말투였어요. 응, 들어와. 저는 자연스럽게 맞이했습니다. 화를 낼 필요도 없었어요. 이미 제 마음은 평온해져 있었거든요. 수진이가 가져온 음식을 내놓았어요. 어머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하지만 저는 그보다 제가 기른 채소가 더 맛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 건강하세요? 정민이가 물었어요. 응, 아주 건강해. 정말로 건강했어요.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몸도 마음도 좋아졌거든요. 할머니들과 잘 지내세요? 물론이지. 가족 같아. 제가 대답했어요. 정민이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마 걱정했나 봐요. 저녁을 같이 먹자고 했지만 정민이는 거절했어요. 다음에 올게요. 그래도 예전처럼 서먹하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이 많은 걸 치유해 주는 것 같았어요. 그들이 돌아간 후 저는 다시 마루에 앉았어요. 다른 할머니들과 함께요. 손님 왔다 갔네요. 순자 씨가 말했어요. 내 아들이야. 제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노을로 물들었습니다. 마당의 텃밭에서는 제가 심은 채소들이 푸르게 자라고 있었어요. 바람이 불어와 잎사귀들이 살랑거렸습니다. 저는 부엌에 가서 저녁 준비를 했어요. 5 할머니가 먹을 밥을 지었습니다. 제가 기른 채소로 반찬도 만들었어요. 김치찌개도 끓였고요. 밥상을 차리고 할머니들을 불렀습니다. 저녁 드세요. 모두들 마루에 모여 앉았어요. 작은 상이 아니라 큰 밥상이었습니다. 5명이 넉넉히 앉을 수 있는 크기였어요. 저는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누구도 제 숟가락을 뺏어가지 않았어요. 아무도 밥도 먹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만큼 제가 원하는 속도로 먹을 수 있었어요. 이제 내 밥상은 내가 지킨다.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았어요. 자식들에게 돌아갈 생각도 없었습니다. 이곳에서 비슷한 처지의 할머니들과 함께 살면서 진짜 가족을 만났어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보다 더 따뜻한 관계였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진짜 가족이요.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함께 했어요. 순자 씨는 그릇을 닦고 영자 씨는 상을 치웠습니다. 저는 바닥을 쓸었어요. 모든 일을 나누어서 하니까 힘들지 않았습니다. 저녁 시간에는 마루에 모여서 차를 마셨어요. 내일은 뭐 할까요? 영자 씨가 물었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마당에서 고추를 말리죠. 제가 대답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할머니들이 하나둘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도 제 방으로 갔습니다.
큰 창문으로 달빛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평생 이런 평화로운 밤을 꿈꿔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에게도 눈치 보지 않고 아무도 저를 괴롭히지 않는 그런 밤이요. 내일 아침이 되면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텃밭에 물을 주고 할머니들과 함께 아침을 먹고 마루에서 수다를 떨 겁니다. 소소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죠. 창밖으로 보이는 마당이 달빛에 비쳐 은색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제가 손수 심은 채소들이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상추를 따서 쌈을 해 먹어야겠어요. 숟가락 하나로 시작된 이 긴 이야기가 이제 끝이 나는 것 같아요. 빼앗겼던 숟가락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제 인생도 되찾았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제게서 아무것도 뺏어갈 수 없어요. 햇살 아래 금빛으로 빛나는 밭, 그리고 숟가락을 쥔 제 손. 이제 누구도 이 숟가락을 뺏어가지 못합니다. 제 밥상은 제가 지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이것이 윤말순의 이야기입니다. 숟가락을 잃었던 어머니가 다시 숟가락을 찾고 진짜 가족을 만나 행복을 되찾은 이야기예요. 듣는 분들도 힘든 일이 있을 때 이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절망적인 순간에도 희망은 있다는 걸요. 구독과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